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럼 도시계획론 2강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강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었죠? 인간의 스스로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환경,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 새로운 환경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동적 개념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는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이고, 그 규모에 따라 도시의 각종 시설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에 따라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죠. 도시란 적정한 정주 인구가 있고 농촌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말하지요. 인구 규모에 의해 도시는 국가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표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시는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 인구 구성적 측면에서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 이들의 활동을 담고 지원할 수 있는 고층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 물리적 시설물이 직접되고 잘 정비된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본질을 보면 도시의 정의. 기능적 측면에선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고대 중세에는 군사적으로 기능이 강한, 그리고 근대와 현대 도시로 들어오면서 상업과 교육 기능이 직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도시는 사회제도의 중심부로 정치행정 조직과 종교의 중심지를 담당하고 농업과 공산물을 거래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업활동과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죠. 행정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만 이상을 도시라고 얘기하고 읍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이죠. 학자별 도시의 정의를 보면 쇼버그는 엘리트를 포함한 비농업 전문가가 많은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베베는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수입에 의해 생계를 꾸리는 거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솔킨스와 진버만은 인공환경이 우월하고 인구 구성이 이질적이며 사회계층이 심화되고 유동성과 익명성이 가능한 곳이라고 얘기했죠. 휘레이는 진보적 인공관계의 결합 형태가 보이는 곳을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코퍼는 도시계획을 전제로 한 계획된 지역사회, 그 다음에 워스는 사회적 측면의 정착지, 스노우는 행정학적 측면에서 도시를 얘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 다 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도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시민이 있고 활동이 있고 토지 및 시설이 있었죠.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활동은 가더스는 도시 생활, 생산력, 위락을 구분하는 곳이고, 르꼬르비제는 여기에 교통을 추가하여서 도시가 어떤 방면으로 퍼져나가는지 이런 활동적인 것을 얘기했죠. 토지 및 시설은 물리적 계획 대상이고, 시설은 도시 여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물을 얘기하죠. 도시 시설은 건축시설, 교통시설, 평면적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적 시설에는 주거, 상업, 공업, 공공시설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 있고, 평면적 시설에는 공원과 녹지 등이 있죠. 이거는 공공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는 시설들이죠.
유기적 3대 요소는 인구 활동, 토지 시설, 물리적 3대 구성 요소는 밀도, 배치, 동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화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산업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군주, 이제 성주가 지배하던 농업 지역에서 점점 이탈을 하게 되죠. 도시로. 도시에 가서 일을 하면 뭐 그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뭐 자연에서 벌어들이는 보다 고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 1차 그 산업의 경우에는 날씨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2차 산업, 3차 산업에는 그게 좀 제한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간적 측면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중심 도시의 밀도 증가와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 외연적 확산이란 우리가 도시 연담화 등 뭐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사회 경제적 측면에는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변화. 어떻게 변하죠? 1차 뭐 산업으로 보면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그걸로 유흥이나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뭐 좀 바뀐 도시적인 생활 형태를 보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보면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도시화는 인구와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산업화는 기술과 산업구조, 근대화는 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도시의 이제 확대, 아까 뭐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회 인구적 변화를 가지고 도시화란 무엇인가, 이촌향도를 얘기하죠. 시골에서 떠나서 도시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농촌이 도시로 전환하여 인구 이동 관계없이 도시부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도시의 확장성,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시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인구 심화적 도시화라고 배웠는데, 인구 증가로 삶의 터전의 성격, 내용이 농촌에서부터 도시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얘기하죠. 1차 산업으로, 농촌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에서 무언가를 생산해서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면, 도시의 경우에는 2차 산업,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논밭에 가서 뭐 해가 지면 퇴근한다 이런 거보다는 도시에선 어떻죠? 9 to 6를 기반으로 한 도시의 삶을 영위하고 있죠. 물론 9 to 6는 뭐 많은 사람이 꿈에 그리는 거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은 그런 것들로 좀 바뀌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외연적 확대가 있죠. 어떻게 확대가 된다 그랬죠? 교통을 통해서 점점점 시골과 도시가 교통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이동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요 것들이 점점점 이제 농촌도 도시화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나중에 맞닿아서 도시 연담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확대적 도시화, 심화적 도시화는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의해서. 자, 도시화의 진행 단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죠?
집중적 도시화와 분산적 도시화, 그 다음에 너무 도시화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서울에 옛날에 사대문 앞만 서울이라 그랬죠. 그게 점점점 이제 강남로는 그때 뭐 배밭, 미나리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렇게 직접됨에 따라서 사람이 살 곳도 부족하고 일할 곳도 부족하니까 점점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맨 처음에 뭘 이주시켰죠? 뭐 관공서 및 거기 그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들에서 교통의 중심지와 강북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을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역도시화를 만나게 되죠. 역도시화란 어떤 걸까요? 도시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점점점 이제 도시를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이익과 직접 불이익이 만났을 때 직접 불이익이 커지면 도시를 떠난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집중적 도시화는 초기 단계로서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도심 중심지 CDB라고 얘기하고, 그쪽으로 점점점 모여서 산업화, 뭐 이런 산업화에 따른 그 옆에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공함으로써 이제 도시의 기능을 점점점 집중시키는 단계이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직접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접 불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불이익보다 증가폭이 크니까 순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옮겨 다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이게 초기적인 단계고요. 주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도시로 모여들게 되죠. 고밀도가 되고, 이제 분산적 도시화는 주변 지역 혹은 교외 지역으로 산업이 분산되면서 나간 겁니다. 맨 처음엔 강남, 뭐 옛날엔 영등포에 이렇게 그쪽이 이제 공장이 많았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그쪽도 이제 서울화가 돼서 중심 도시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위성 도시들을 만들고,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신도시를 만들면서 분산하게 되죠. 직접 이익이 그 이익이 불이익보다는 아직 좀 증가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화가 선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변 지역을 시가지로 만들고 공간적인 확대, 이제 교외화라 그러죠. 요 교외화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죠? 르꼬르비제. 교통을 통해서 점점 이제 교외로 가능하게 가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공중 쪽으로 철도 산업 같은 게 좀 이렇게 발달이 되면, 뭐 예전에는 분당까지만 가도 뭐 사람이 멀리 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부도심과 지구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구조가 다획화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문 안에 있는 게 뭐 영등포, 강남, 뭐 강북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뀌다가 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가 더 못 커지니까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서 경기도 쪽에 인구를 분산시켰죠. 분산적 도시화가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살다가는 이제 좀
전셋값이나 집값을 내기도 힘들고, 대신 뭐 분당 정도 가서 뭐 그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비용 지불하는 것보다는 뭐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산적 도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도시화. 도시 부양 능력이 너무 커져서 인구가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조금 판자촌 같이 생기다가 이쪽에 주거지역이 되고 뭐 점점 도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도시화, 주택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집중되면 살 데가 없으니까 집중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에서 밀도를 높이게 되죠. 위층으로. 평면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진행되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것들이 생겼죠? 제1차 뭐 주택 공급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점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증가와 진입. 우리가 도시에서 밖에 나가서 보는 건 보통 도로인데 도로가 혼잡해지고 사고도 많아지고 대기오염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정비를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자동차를 좀 편하게 가고자 하면서 차로를 넓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걸어 다닐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개 공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으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리에서 여기 뭐 우리가 이게 탁자라 그러는데 요걸 놓고 뭐 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콩나물도 다듬고 그랬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죠? 여긴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뛰놀고 참 여기서 많이 뛰놀았습니다. 근데 차가 생기면서부터는 요새 보면 여기는 한두 대인데 전부 다 차가 주차가 돼 있죠. 그러고 옆엔 계속 차가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도로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 이제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차량 통제 시간을 만들어서 만들고 보차 분리, 그 다음에 차로를 이제 인사동 같은 데는 아예 도로면을 아스팔트가 아닌 좀 울룩불룩한 도로를 하고 이제 곡선을 많이 만들어서 차량이 통과하기 힘든 지역을 만들어 버려서 좀 사람이 좀 더 걷기 편한 장소로 만들었죠. 걷고 싶어지는 보행 환경을 조성, 대부분 차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차가 조심조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도시의 문제 중에 다음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얘기할 수 있죠. 시가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 근교의 자연환경을 잠식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의 정화효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줄여서 오염도가 좀 심하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해서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뭐 1제곱 메타당 우리가 뭐 자연 정화 능력이 10이다. 근데 우린 이 1제곱 메타의 도시에는 보통 한 3, 4 정도, 3층에서 4층, 5층, 뭐 아파트까지 쭉 올리는 10층, 20층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밀도가 높아지면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또 자연 환경까지 잠식하면서 그건 좀 가중화되게 됩니다. 특히 차로 인해서 공기와 그 인구가 만들어내는 하수, 이런 것들이 공기와 물의 오염 문제가 특히 좀 심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연을 잠식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 동물들에 있는 그 종이 없어지고, 자연계 정화 시스템을 조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예전의 분당인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쇠퇴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탈도시화 뭐 이런 걸 겪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 시가지가 쇠퇴하게 될까요?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들이 이제 밀집되면서 이게 슬레마 현상이 되죠. 그 사람들이 조금씩 교외로 빠져나가면서 요 안쪽에 있던 시설들이 이제 슬레마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성시가지를 조금씩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시가지와 신도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춘 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해진다면 점점 더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기성시가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주택이 이제 다세대, 다가구로 전환하면서 이제 더 과밀되고, 공공시설로 필요한 공원이나 주차장 등이 점점 더 부족해지죠. 특히 강남과 강북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강북 지역이 확실히 도로면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족하고, 공원 또한 부족하죠. 그 다음에 직업의 부족. 산업시설이 점점 교외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도심 내에는 슬레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도시의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되새겨 보면서 복습을 하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도시계획의 개념. 우리가 도시계획의 개념은 어떻게 보냐, 그럼 도시와 계획의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개념 파악을 한 뒤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가 도시계획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은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계획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는 앞으로 할 일,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정하해서 작성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미래의 예측을 통한 가장 합리적인 행동 지침을 찾는 것이고, 그 결과가 공공이익에 가장 잘 보호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다비도프와 라인에는 계획은 계속되는 선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미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계획 행위의 궁극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 기준이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두는 사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을 하고 있죠. 이제 도시계획의 개념을 보면 현대적 도시계획의 시초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계획은 19세기부터 시작된 도시산업화에 대한 20세기의 적응에서 시작됐죠.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다 그랬죠? 도시화는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항만이나 이쪽에서 도시가 점점 교역이 일어나고 이제 증기 기관이 발달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이동,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도시에 점점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려면 옛날엔 다 수공업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농촌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차 산업은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충분한 그 대비나 지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뭐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가 그 기후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 날씨나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1차적인 개념의 그 생산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도시에 와서 일하면 니네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맨 처음에 한 명이 갔는데 동생아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뭐 산업화도 진행되고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발달을 하면서 20세기에는 현대적인 그런 그 도시계획의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자유체제는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요. 도시 인구는 기본적 욕구를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확연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쭉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그걸 자본으로 축적시키면서 좀 더 그 많은 생산품을 해서 더 많은 그 이윤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들을 이제 도시로 쭉 몰려오다 보니 나중에 몰려든 인구 사이에서도 이제 그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자는 곳, 먹는 것, 이제 뭐 배설하는 곳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 도시의 문제가 점점 생기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에서 도시계획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락해가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하려는 개혁가의 사회운동 태도. 요거는 산업혁명이 이제 막 발달해 가면서 20세기 들어가서 나타나는 얘기죠. 우리도 노동계층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니네도 이제 자본가들도 좀 더 나은 좋은 생산품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회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수정자본주의가 정착되게 되죠.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간섭이 더욱 정당화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그 시장 체제를 그대로 내비두면 자본주의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해감에 따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뭐 최소 거주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무시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이 돌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국가를 통해서 좀 제한을 두면서 도시 계획을 하면 좀 더 나은 물리적인 환경을 갖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는 사회적인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나 도시 성장에 관한 문제까지 확대되고 이후에는 물리적인 계획을 할 때에는 경제나 사회 개념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도시 계획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도시 계획의 정의를 보면 일단 처음에 법적 정의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관할의 구역에 대해서 이제 공간 구조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되죠.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걸 종합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최소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공공성을 띠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가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계획이지만 다양한 도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이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및 지역에 관하여 정해진 기본 방향에 따라 국토의 일부분인 도시의 토지 이용, 개발 및 정비, 그리고 개발 제한, 도시 시설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함으로써 도시의 여러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영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게 하며 미래의 도시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 게 2014년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평가해서 5가지를 평가하게 돼서 그것들의 이제 안전 계획을 좀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나타나게 됐냐 그러면 그 우면산 터널이 무너지면서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게 나타나면서 도시를 좀 더 안전하게 계획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의 큰 개념을 보면 2030 이제 도시 계획 기본안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큰 도심을 핵을 도심 4대 문안, 영등포, 강남으로 두고 부핵, 상암, 청량리, 용산 요런 쪽으로 두고 이제 지역 거점이라 그러죠. 딴 데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 부핵은 광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역 연계 거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부핵을 지나서 상계동 쪽으로 가죠. 그리고 강남을 떼서 문정, 장지 쪽, 용인, 성남 쪽으로 가게 되고 사당 쪽을 지나서 과천, 수원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영등포를 이제 내려가면 시흥, 안산.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게 되면 마곡지구까지 해서 우리가 광역 연계 거점으로 하고 지역 거점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는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요런 틀을 5개로 크게 나누어서 발전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공간 구조 개편 구상입니다. 앞에서 도시계획 정의를 알아봤으니 우리는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왜 필요하지 않은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도시계획이 불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와 계획은 기업의 진취성을 억제하고 혁신에 방해가 되며 경제에 불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얘기했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자유로이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는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계획가들은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정과 행정적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시장 계획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토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할 것인지, 기업의 독과 정권을 방지할 것인지, 공공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경제의 실패의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인간 사회의 공동 목표와 가치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시간 및 공간 구조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원활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풍요롭고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지, 10번째로 공공과 민간 활동의 배분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건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토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지, 시장 경제에 맡기듯이 이런 도시나 이런 것들을 맡기면 어쨌든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고, 공공재, 우리가 생활하기 편안한 도로, 그 다음에
안전한 주거 공간, 주거 공간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그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고전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공 서비스에 관한 관점에서 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유한한 걸 유한한 그 자원인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도시계획의 근거는 외부의 불경제, 합당한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피해,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런 것들, 환경 피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외부 경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주는 이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물을 지려고 그러면 뒤로 건물을 셋백하는 경우가 있죠. 도로 가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안 그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던가 뭐 이런 것들, 제재를 가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건축을 하거나 필요한 만큼을 보상 형식을 갖추는 방식, 그러니까 허가제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죠. 공공재, 뭐 배제성과 비경제성, 그 다음에 도로, 공원, 국방, 경찰, 햇빛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으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도로 폭이 몇 메타일 때 건축 사면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상의 단지나 이런 것은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뭐 경찰서는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 햇빛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의 고도 제한에 의해서 뭐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수의 딜레마. 두 사람이 협력적인 선택에서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나쁜 결과를 이야기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뭐 죄수 두 명이 공범인데 한 명한테는 가가지고 야, 너 풀어줄게. 검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경찰이나 너 혼자 독박 쓰고 들어갈래? 쟤는 불구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함에 있어서 상대방도 그럼 나도 불어서 같이 뭐 좀 면하려고 서로 이렇게 서로 찌르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 도시에 있어서 공공적인 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사유재산권을 이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자기가. 물론 그 앞에 도로가 더 넓어지고 뭐 이러면서 뭐 유동인구나 이런 게 늘어나서 본인의 땅값이 상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제 양쪽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우리가 뭐 더 이상 균형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배분상의 문제는 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 이론에 대해서 조금 보기로 하죠. 계획 이론의 분류는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있습니다. 실체적 이론에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고요. 경제 이론이나 사회 이론, 이런 전문가들이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가지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고요. 절차적 이론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과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과정을 중심에 두고 계획
논리적 수동 전개 방식에 관한 이론이죠. 팔로디는 두 종류의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효율적인 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이론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허드슨이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 허드슨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분류하면 종합적 계획과 점진적 계획으로 나뉩니다. 종합적 계획을 먼저 보면 합리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설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결정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체계적인 접근 방식,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고 결정적 모형을 구성하고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다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기존 도시들과 교통망을 본 뒤에 우리가 인구 몇만이 들어갈 곳을 마련해야 되냐. 인구가 몇만 정도 들어갈 거면 그 안에 토지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상업, 주거 뭐 이런 시설들을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목표와 문제, 수단, 제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거기다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시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 부하의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점진적인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비판과 보완으로 출발합니다. 아까 신도시를 왜 꼭 거기다 지어야 합니까? 뭐 좀 더 다른 곳은 없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분권화된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절충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보통 우리가 이러진 않죠. 근데 뭐 그 도시 아까 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끝내놓고 그 거기 사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의사를 묻고 그 다음에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반대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여기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에서 보완점으로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 대안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한 계획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방식을 쓰진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치 체제 내에서 각 본인들이 그 시장이나 뭐 군수 뭐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길을 닦는다거나 뭐 무슨 시설을 놓겠다거나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긴 한데, 그 동경의 어느 도로를 한 10m 정도의 길이의 도로를 폭을 안으로 한 10cm 정도 셋백을 하는 거죠. 이제 건축 조례나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셋백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결정되는 순간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나 좀 요렇게 그 많은 시간을 두고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대안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 한계적 분석에 의존. 말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함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하자는 얘기죠. 왜? 너무 많은 걸 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m 도로를 폭을 한 10cm에서 15cm 늘리는데, 요거에 관해서 늘리는데 10년, 15년 걸리면 아주 도시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안의 한계적인 분석을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 빠른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허드슨의 분류의 교류적 계획을 보면, 계획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집행에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 과정의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에 대한 경제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떤 계획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점진적 계획과 좀 비슷한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옹호적 계획에 있어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고, 다원적 가치에 혼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복수의 다원적 개념을 수립하여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일단 소수의 의견을 먼저 이익을 보장해주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도 뭐 동의자 몇 명, 옛날엔 그렇게 했더니 막 몇 명 이상만 되면 나머지를 수용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보통 그 총 인원의 뭐 한 70% 이상이 찬성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도 70% 이상이 찬성해야지 재건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나는 이게 개발이 싫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더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급진적 계획은 위로부터 계획을 실행하는 결과, 우리나라 같은 거죠. 사회 구조 속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갖는 계층의 이익을 볼수할 수 있는 거시적인 사회 구조의 개편에 초점을 두는 거죠. 어떻게?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 하면
거기 있는 원주민도 있지만 그 땅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 뭐 이사 비용을 보존해 주고, 뭐 아니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다시 와서 살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편적 문제 해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계획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공공의 이론과 다양한 이론을 합해 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론에서 계획가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계획가가 필요한 것이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토지란 유한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우선으로 배분해서 쓸 것인지 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가가 필요한 것이죠. 역할이. 계획가의 자질은 무엇이냐?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 정책 결정자의 확신을 심어주는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과 계획적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계획가의 개인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시켜주는 윤리도 필요하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질도 필요하겠죠. 계획가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지만 NCS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계획가의 역할이나 자질, 뭐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게끔 돼 있는 방식도 있고, 면접 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봐 두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강 도시계획론,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보충 자료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감 짧게 한 단톡 두세 줄로 해서, 뭐 두세 줄은 너무 짧고 한 5줄 정도로 해서 개인톡으로 보내시지 말고 단톡방에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